우선 고지수 박사님의 논찬에 대한 황인구 박사님의 답변을 간략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논천 감사합니다. 몇 가지가 제출됐는데 차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 문제화라는 부분에서는 사실 어떤 문제를 어떻게 인권이라는 프레임으로 발설하느냐. 최근에 그 서울대 노동자들도 자신의 청소년자 인권의 문제로 얘기했고,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초기에 자기의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했는데 무엇을 기대했는가, 무엇의 가능성을 믿었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이고요. 자유주의와 그다음 확대와 탈냉전에 대한 어떤 요인들, 뭐 이런 거는 사실 저는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구분하지 않고 구분해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고, 왜냐하면 최근에 논쟁에서는 논의들에서는 주된 논의에서는 인권의 운동이 탈냉전을 가져왔다 이제, 그리고 오히려 냉전의 종교를 가져왔고, 이렇게 주된 얘기들을 하는데, 거기서 많이 쓰이는 것도 이제 헬싱키 조약에 대한 논쟁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한국의 좀 위치는 좀 다르고요. 한국에서 지금에서도 자유주의에 대한 확대, 자유민주주의적 어떤 개념의 확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제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1945년 이래에 설정됐던 어떤 균열의 틀. 근데 여기서 다 밝히지 못했지만 기독교 많은 지도자들이 사실 45년 이전부터 가져왔던 많은 생각들이 사실상 꾸준하게 분출되는 과정이었고, 다양한 자유민주적 이상들이 있었고, 그것들이 분출된다는 것들은 뭐 김건우 박사나 이런 분들께서 좀 많이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중요한 지점은 미국의 오히려 자유주의적 개입주의 또는 자유주의적 어떤 국제주의에 대한 변화 지점인데, 그건 80년대 또는 90년대 이래에 대한 문제고, 한국에서는 자유주의적 이상들을 꾸준하게 추진하면서 사실상 어떤 탈냉전의 요소들을 가져왔는데, 그것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안보에 대한 개념에 대한 정면적 도전, 또는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한 도전들, 그것들은 많은 지식인뿐만 아니라 뭐 정치인들, 그다음 문동원 목사나 님이나 그다음에 김대중으로 대표되는 어떤 정치인이나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운동가들이 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냉전과 대탕트, 특히 이제 뭐 상상된 세계에 대한 뭐 문제가 있어 저희 질문하셨는데, 사실 1위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제 질서 속에서 규정된 냉전의 체제가 아니라 아래서부터 올라오는 냉전의 가능성들, 그러니까 냉전을 다시 보는 것들, 뭐 이런 디아드 콜드 뭐 이런 책도 있었는데, 뭐 이런 것처럼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다시 상상되는 어떤 가능성의 공간들을 얘기하고자 했던 것이고요. 그 지점에서 한편 냉전의 위치, 그러니까 에큐메니컬 지도자나 활동가들, 그 다음에 운동가들과 냉전의 질서와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지금 서명선 박사님 이런 분들이 지금 설정하셨던 탈냉전 이후의 모습들이 사실상 이미 1970년대에도 드러나고 있었다는 부분이고요. 한 예로 1974년 12월에 인권주간 때 목요기 대회가 열렸을 때 인혁당 그 사형수 어머니들이 부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 남편의 이름은 언급이 안 됩니까? 이렇게 묻죠. 아마도 우리 남편이 간첩 혐의를 받기 때문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후에 바로 그 함석권 선생님께 모든 공산주의자조차도 기도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물론 바로 이 직후에 탄압이 들어오죠. 사실은 현실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민청학령 구속자들을 더욱더 다수니까 하고, 인혁당은 소수였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부분도 있었고, 곧 이어서는 사실 WCC 문제가 계속 확산됐을 때 그 문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에서 사실 이제 경제적 권리에 대한 문제, 노동자들의 문제를 왜 경제적 권리 문제로 제가 접근하려고 했었던가, 왜 강조하려고 했었던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경제적 권리에 대한 문제는 사실 양분에 대한 국제 냉전 질서 속에서 배제되는 거죠. 미국식 어떤 인권 정책이라든가 미국식 어떤 냉전 정책에서 배제되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 그 권리를 그 세계 논쟁 속에서 집어넣으려고 했던 것이고, 그 속에서 생기는 빨갱이에 대한 문제라든가 아까 동일방직 문제, 이 문제가 다 사실은 하나 개별 사건이 아니라 모든 어떤 마이크로코즘인 거죠. 굉장히 크게 보여주는 부분에서. 그리고 정치와 운동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저는 이 부분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인도주의적인 어떤 지원에 대한 인권 운동의 충돌, 그거는 한국 단일한 사례가 아니라 오히려 73년 이래 미국 의회에서 만들어졌던 많은 법제화들, 인권에 대한 법제화들의 가장 주요 사례가 되는 게 한국 사례입니다. 한국 사례를 통해서 안보에 대한 문제 논의하고 경제적 지원에 대한 인권 관점에 논의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유엔, 지금은 다 유엔으로 간다고 하죠. 하지만 지금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가만히 봤을 때 어디가 중심인가 봤을 때 워싱턴은 여전히 중심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페리스 하비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의 말씀, 유엔이 무슨 일을 했는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유엔의 어떤 기구, 아까 제도와 이런 문제, 제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왜 지금 한국에서 나왔던 73년에 인권 선언을 조명하는 거냐면 만든 거예요, 본인들이 알고 있던 많은 여러 가지 그걸 가지고서 이게 바로 우리의 인권 문제야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사실 그 지점에서 저는 70년대 유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가령 예를 들어서 위안부 문제는 언제부터 인권 문제였죠? 처음부터였나요? 아니죠. 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인권 문제화 된 거죠.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때때로 인권 문제화 되는 그 과정에서 70년대 사례들은 많은 경험들을, 지향성들을 보여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70년대 제도들, 한편으로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인권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에서 냉전 정치를 위해서 활용도 되죠. 한반도의 경우에서 북한의 인권법을 많은 거가 논쟁적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유산은 사실 여기 지금 김동일 박사나 서명선 박사님께서 많은 부분을 말씀하셨고,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근에 큰 학술적인 논쟁에서는 인권의 시대가 끝났다, 이제 이런 논쟁이 있거든요. 인권은 너무 많은 사람이 썼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 오히려 충돌만 있을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다시 한번 다시 니오 웨스트팔리안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많은 학생들이, 그다음에 여성들이 자신의 문제를 인권 문제화했고 상당히 성공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한국은 워싱턴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홍콩에서의 문제, 태국에서의 문제, 이런 문제로 확장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다변화된 아래서부터 올라오는 다양한 어떤 토착화와 확장의 과정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제 저는 본 궤도에 있고, 그리고 늘 인권은 상대성과 보편성에 대한 문제인데 어떤 주체도 일관되게 보편적이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1950년대에 보편적이지 않았고요. 오히려 제3세계 지도자들이 보편성을 더 위치해 있었던 것이고, 하지만 70년대에 가니까 바뀌었고요. 이것을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서, 논쟁 속에서 일정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게 인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황인구 박사님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배동만 박사님의 논천에 대한 서명삼 박사님의 답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배동만 박사님 그 답변 논찬 잘 읽었고요. 제가 여기서 표현해 주셨듯이 저는 실제로 이 글을 쓰고 이제 이 그 관련 자료를 읽는 과정에서 저야말로 정말 복잡하고 난해한 그 쟁점 주장들의 미로를 헤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표현해 주신 대로 막 불안한 줄타기 같은 거 저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그런 거를 포착해 주셔서 저는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덕분에 제 그 어떤 아직도 약간 머리가 좀 혼란스러운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정리할 수 있게 됐다라 싶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기독교 개념 문제에 있어서는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고민하는 거고요. 일단 글에다가 제목에는 기독교로 썼는데 또 발표할 때는 내가 개신교로 또 바뀌었었고 하긴 한데,
예,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저는 그러니까 보수 개신교 쪽으로 한정 짓고 거기서 또 진보적인 복음주의자들과도 분리해야 된다라는 지적에도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목을 또 바꾸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내부 분열 관련해서 이 부분도 저도 참 여전히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제가 실제로 이분들을 막 인터뷰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은 게 이분들이 인터뷰를 하더라도 얼마나 속내를 드러내실까 하는 그 지점에서는 계속 의문 지점으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WCC 관련해 갖고 여러 가지 내부에 있었던 갈등, 그다음에 뭐 WEA 뭐 유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있던 갈등, 그게 다 2010년대 초반에 있었던 건데 때로는 동상이몽하기도 하고 거기서 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같은 배를 타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예를 들어 광화문 집회에 나가느냐 마느냐 갖고서 그것도 이제 의견들이 갈리고 그랬는데 지금 표현해 주신 바에 따라서 정말로 역설적인 긴장이 계속 존재를 하는데 그 애매모호한 관계를 어떻게 풀어볼 수 있을까는 연구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서술하는 입장에서 참 까다로운 문제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좀 더 고민을 하고 좀 더 들여다보고 찾아보고 그런 방향으로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내적 위기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제 유명 대형 교회나 이런 데서 계속 스캔들이 터지고 또 뭐 신천지나 이런 쪽에서 도전이나 이런 그런 것이 일어나면서 존재론적 위기 의식이 발생해서 그거에 대한 반발로서 이런 사회 정치 참여가 일어나지 않았는가라는 지적에 있어서도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하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예를 들어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광림교회, 삼일교회, 사랑의교회, 명성교회 같은 그 대형 교회들을 언급해 주셨는데 제가 마지막 그 제 발표 맨 마지막에 이제 미시적인 차원을 조금 더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저도 이제 그 과제처럼 남아 있는 거긴 한데요. 왜냐하면 저 교회 가운데서도 이런 식으로 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교회적인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길거리에 나오거나 아니면 어떤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독려한 교회도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또 그냥 개별 교회인들의 판단에 맡기거나 아니면 조직적인 동원을 안 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 그러면 개별 교회 차원에서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순복음교회 평신도 같은 경우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거기는 예배 끝나고 교회 버스들을 이제 꽉 다 대절해 갖고 다 타라 이렇게 해서 그 서울광장에 나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완전히 이제 광고도 내고 예배 시간에 광고도 하고 하면서 조직적인 참여를 동원한 케이스이기도 한데 어떤 곳은 그냥 알아서 찾아가게 하거나 그냥 광고 하나 정도로 하는 경우. 그러니까 요 미시적인 동원 차원에서 어떻게 달라지는가는 존재론적 위기의식과는 별도로 그것이 사회 정치 운동으로 참여하는데 반드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고 했을 때 요 미시적 그 차원에서 인적 동원이 있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는 그것도 조금 더 다시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앞으로의 이 그룹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알 도리는 없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그런 거는 좀 반갑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전에 예를 들어 뭐 황규 박사님도 뭐 언급을 해주셨고 뭐 김동진 박사님도 약간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예전에는 이제 정교 분리를 하면서 저 소위 말해 이제 에큐메니칼권의 뭐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정치 목사라고 하면서 이제 손가락질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아 과연 이제 교회가 정치 사회랑 분리되어야 되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공론장에 나와서 어떤 다른 입장을 가지고 그 하느냐에 대해서 어떤 진검승부가 제대로 이제 벌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거기서는 제 생각에는 이 부분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되게 이제 막 나가는 식으로 그리고 혐오 정치적인 동원에서 갔을 때는 이제 대화가 안 되는데 이제 공론장에서 이쪽도 논쟁 지점들을 포착하고 가다듬고 그리고 반대쪽도 이렇게 그 서로 이제 이렇게 제대로 된 토론이라 이루어지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사회나 이런 정치적인 쟁점에 있어서 그런 걸 발전적으로 생각하고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뭔가 이성적인 합리적인 어떤 토론장으로 나올 수 있고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막
내지르고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토론회장으로 좀 더 나올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서명삼 박사님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박송철 박사님의 논찬에 대한 김동진 박사님의 답변 이어지겠습니다. 네, 박성철 박사님 귀한 논찬 정말 감사드리고 또 부족한 글을 좋게 봐주셔서 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말씀 주신 그 초대 교구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또 더 열심히 공부해서 앞으로 제 연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결론에서 구체적인 제안의 부분에서 말씀 주셨는데요.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저는 감히 좀 원론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교회의 평화 통일 운동은 어떤 새로운 것들을 다시 한다기보다는 그동안에 해왔던 평화 통일 운동을 계속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한반도의 평화에 엄청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평화 프로세스라는 것이 일단 시작을 하고 나면 그것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가서 그 끝에 뭔가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정치적 평화 프로세스의 경우에 합의서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 제도 구축 과정 속에서 상정되는 어떤 지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이나 아니면 일반 사람들 혹은 평화 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들 가운데에서 그것들이 계속 합의가 파괴되거나 아니면 역행하는 모습을 보일 때 좌절하기가 쉽거든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희망을 잃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제가 봤을 땐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분쟁 지역에서 공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일랜드 작은 섬에 살고 있는데 여기도 남북이 분단이 되어 있고 북아일랜드에서 여러 가지 분쟁으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북아일랜드는 물론 성금요일 협정을 통해서 98년 이후에 평화 프로세스에 진입을 했지만 최근 브렉시스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계속된 위기가 또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전에 정말 선구적인 평화 활동을 하셨던 많은 분들, 이제는 정말 저희가 원로로 보시는 그런 많은 평화 활동을 하신 분들의 그 어떤 좌절감과 실망감을 보면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많고 또 한반도를 바라봤을 때 우리의 그 선구자적 역할을 하셨던 우리와 함께 지금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 안 계시는 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지금 그럼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지? 과연 이렇게 계속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지? 하는 생각을 계속 해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공간 속에서 계속된 희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이 바로 저는 기독교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개인들이 기독교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러한 지금 현실 세계의 어떤 우리가 물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재론적 불안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그런 희망을 누룩처럼 퍼지게 만드는 데 있어서 기독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회가 평화 활동에 있어서 평화 교육적인 차원에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계속해서 지금 현재 정치적 상황은 좌절된 그런 상황들이 있지만 사실 언제 갑자기 평화가 또 도래할 수 있을지 모르는 것이고 그러한 평화를 준비하고 거기에 계속 동참할 수 있는데 기독교의 역할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무 원론적인 답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댓글로 달아주신 질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 관계상 많은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발제자 각 한 분의 한 가지 질문을 안겨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서명삼 박사님께 주어진 질문입니다. 김민아 선생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신교 우파의 문화 전쟁 패러다임이 기존 냉전 패러다임의 피하 구분을 뒤집는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동성애와 페미니즘 지지 담론의 성장을 좌파의 세계 지배 시도로 보는 한국 기독교 우파 세력의 문화 전쟁 담론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냉전 패러다임이 강한 영향력을 떨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만 미국이라는 국가를 우파의 상징으로 보던 것에서 그 국가 또한 좌파의 세계적 지배 시도에
침투되고 있다고 보는 것으로 기독교 우파의 시각이 바뀐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까요? 이 물음에 대해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고, 시간 관계상 2분 이내로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좋은 질문 잘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 보수 개신교 측에서 이 소위 말해 이제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비판서들이 이제 그 2010년대 들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중반 이후로. 그런데 그것을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미 독일, 영국, 미국이나 이런 서구권에서 이미 자신들에게 거기서 소위 말해 페미니즘이나 성소수자 담론이나 이런 것에서 반대하는 논리들을 수입해갖고 번역하고 재소개하는 식으로 들어오고 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소위 말해 어떻게 보면은 근데 거기서 또 중요하게 등장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지금 1968로 상징되는 거기서 소위 말해 신좌파 세력들이 문화전쟁으로 계급투쟁에서 문화전쟁으로 그걸 전선을 옮겨가면서 변신을 했다라고 하고 그러면서 서구 쪽에서 이미 신자파들이 많이 잠식을 해 들어갔다. 그 얘기들도 하긴 합니다. 이제 그 얘기들도 한국 보수 개신교 측에서 같이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지금 질문하신 부분이 대충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문에 이제 여기 자료집에서는 54페이지 거의 끝부분에 이제 돼 있는데 그래서 한국 보수 개신교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아니면 서방 세계가 지금 좌파, 신좌파 세력들에게 많이 잠식당하기 때문에 이제 한국이 전 지구적인 영적 순위에서 선도적 위치에 나서서 서구 세계가 도덕적 타락과 종교적 변절로부터 스스로를 구해낼 수 있도록 한국 개신교, 보수 개신교들이 나서서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복음의 그 서진 그런 식의 그 담론이 이제 다시 반복이 되면서 이제 한국이 이제 영적 선진국으로 이 문화 전쟁에 앞장서서 타락해가는 서구 세계를 이끌고 선도해야 된다. 이제 이런 담론으로까지 이제 진전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질문하신 그런 식의 시각이 그러니까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동진 박사님께 주어진 질문으로 김용복 교수님께서 제기해 주신 물음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한반도 평화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새로운 미래를 위한 영적 기반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초국가 정체적 그리고 지구적 연대는 필수가 아닐까라는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용복 교수님, 너무나 중요한 질문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연대 과정, 특히 지구적 연대 과정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최근 제가 또 아일랜드에 살고 있어서이기도 할 것 같지만 전 세계에서 사실 연대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 같은 경우에 생각하면 미국 시민사회라든지 아니면 여러 그 유럽의 뭐 시민사회라든지 그런 그 소위 말하는 우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어떤 시민사회들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초국가적 연대를 위해서는 전 세계 많은 그 분쟁 지역 국가들과의 연대, 그 속에서의 교회와 시민사회의 연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그 영어 표현으로 하면 reciprocal empowerment, 상호 역량 강화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의 현실을 가지고 있는, 자기의 분쟁과 분단 현실을 가지고 있는 그 사회의 사람들이 다른 사회의 분쟁과 분단 현실 속에서 함께 연대를 할 때 오히려 그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자 하는, 서구 사회가 다른 지역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그 다른 사회에서의 어떤 도움을 또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방식으로의 연대가 진행될 경우에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서구 중심적인 자유주의적인 평화론에서 좀 다른 어떤 새로운 상상력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요즘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더 전 세계적인, 특히 요즘에 여러 가지 그런 한반도 평화에 대한 그런 선언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정전협정이라든지 아니면 평화협정과 관련된 여러 캠페인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와 관련된 관련국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분쟁과 분단으로 신음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연대로 좀 발전되어 나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은 황인구 박사님께 주어진 질문으로 김가은 선생님께서 던져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70년대 한국 엠네스티 결성 시점에서는 함께 싸울 공동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후에 한국교회 흐름을 미루어 봤을 때 한국 에큐메니칼 진영 안에 어느 정도 대별되는 참여 동기와 지향의 갈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교단을 기준으로 해서 다소 거칠게 갈라봤을 때 이를테면 예장통합교단과 기장교단 혹은 감리교단의 양상에 일정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리교가 토착화 신학에 천착하기도 했던 것에 비해 예장통합의 경우 미국화 내지는 미국주의적 성향이 가장 잘 드러난 대표적인 교단입니다. 미국의 CIA를 중심으로 한 문화 전략의 수행자들의 성향을 생각했을 때 이러한 미국주의는 미국 민주당 계열의 자유민주주의적 성향과도 그 맥락이 이어진다고 봅니다. 더욱이 분단 상황의 한국교회에서 일부 평화통일운동의 흐름도 있었지만 여전히 반공주의는 많은 교단에서 유효한 핵심 키워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기독교연합회가 반공주의를 중심으로 활동력을 얻었다는 비판도 있음을 감안할 때 여기에서 어떻게 탈냉전적인 지향점을 읽어낼 수 있겠는지 약간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발표는 출간 예정의 저서의 일부분이라고 하셨으므로 이런 한국교회의 내부적 차이점이 전체 내용에서는 함께 다뤄진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주셔서요. 그 첫 번째는 사실 교단의 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 연구의 관심과 분석에 넘어서는 것이고요. 아마 연구를 하시면 굉장히 좋은 부분이 될 것 같고, 제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충분한 이해 없이 많은 상상 속에서 찾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엠네스티 막 그 원칙이 있었고 한국 그 종교 지도자나 활동가들이 찾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아까 언급드렸듯이 굉장히 마찰이 심합니다. 결국 한국 지부는 80년 광주 직후에 강제 해산당합니다. 그래서 사실 광주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한국 지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서로가 연대할 수 있었는가 하는 부분이 가장 더 크고요. 어떤 상상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 부분을 아마 연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반공주의인데 사실 오늘 그 고지수 박사님께서 이제 논찬하셨는데 사실 저는 탈냉전의 도정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사실 탈냉전에 대한 부분은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아마 글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지수 박사님이 이 글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 오히려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제시를 하셨었는데 사실 제 책에서도 크게 탈냉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유산에 대한 부분에서 간접적으로 어떻게 70년대 운동들이 지속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일부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탈냉전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 냉전 질서에 대한 반공주의를 어떻게 대항했는가라는 부분에 좀 중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은 가장 냉전 체제에서 중심이 되는 어떤 안보 또는 자국 이익, 아까 이제 김동일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새로운 개념들, 대립된 개념과 지향을 제시했는가, 저는 그것이 바로 탈냉전의 지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권의 관점에서 그 부분을 제시했는가 하는 것이고 예, 그 부분입니다. 예, 혹시라도 기대에 못 미쳤다라면 좀 예, 다음 연구 과제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냉전과 한국 기독교라는 주제를 다뤘습니다. 무엇보다 오늘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체결한 지 정확히 68주년을 맞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념의 날, 한국 기독교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할과 기여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고찰해 본 것은 유의미합니다. 앞으로 한국교회가 분단 구조에 파생하는 다양한 문제와 불안을 극복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위해 헌신하길 기대합니다. 오늘 심포지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용정 총무님, 실무진, 그리고 심포지엄의 발표자와 논찬자,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질문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